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정치 현안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또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역사적 대전환점이 올 것이다.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간다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이제 경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주체로, 요소로, 그리고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오늘 이 특집 인터뷰는 여러분들 깜짝 놀랄게 해드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K문화 강국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유홍준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들 네. 영광입니다. 어떻게 네. 제가 유홍준 위원장님, 과거에는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명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의 인식을 180도 바꿔놓은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어찌됐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K문화강국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어떤 과정으로 맡게 되셨습니까? 본래 이재명 후보하고 인연이 좀 있죠.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한 거가 아니고 측근을 통해 가지고 아마 부탁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근데 부탁하러 온 사람은 거절할 걸를 각오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공부하는 사람이 선거판에 들어가는 거는 꺼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가릴 시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데에 다 같이 응원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흔쾌히 허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절박한 요청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일도 여전히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한 것인데 흔쾌히 동의를 했던 이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문화강국 그 위원회에서 여러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선거 전체로 볼 적에 본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란 종식이고 그리고 다 망가진 나라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지금 분위기나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이 내란 종식이 사라지고 이재명 후보가 경제 문제에서부터 문화에 참 잘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게 우리 선거 전략으로서는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는 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K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언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국가 경영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압도적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갔는데 자칫 지금 유권자들이 야 이번 선거 왜 하는 거야? 내란 실액에 대한 명확한 종식, 책임에 대한 정말로 그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래서 보수 쪽에서 굉장히 결집을 하는 이런 특이 현상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K문화강국위원회도 우리가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건데 뭐 마치 인수위 활동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후보로부터 그 위촉을 받은 것이 이제 그 동안에 그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각계의
그 애로 사항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보강을 하면은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던 당시에 네. 그걸 보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죠. 예. 그거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게 저는 몇 시죠? 밤 11시 몇 분이었죠? 10시. 10시 30분. 10시. 예. 그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예. 이제 잠자지 않고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냥 참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하고서는 몇 번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 상상도 못할 엉터리 이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슬펐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뭐 그동안에도 해온 것을 보면은 그걸 느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네.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이제 4월 4일 파면까지 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보였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네.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이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서 우리가 일로서 인격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평소에 매우 품격 있는 어휘 선택 표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네. 상식이 안 통했잖아요. 예.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 시키면서 네. 주위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네. 지금도 국민 앞에서 철판 깔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가 참 궁금해요. 예. 네, 그 배신감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켰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윤석열의 실체를 좀 더 드러내는 그러면서 좀 법적 처벌을 받을 때 네. 경감을 받거나 참작이 되는 상황으로 가서 윤석열의 실체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까 인연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무명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2010년인가 그 무렵에 성남시장이 네, 처음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재명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성남시청에 성남시 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갔어요, 제가. 예. 그때 처음으로 막 당선된 이재명 시장을 만났죠. 네. 근데 재밌는 얘기가 그 제가 그 성남시 강연을 수락을 한 것이 그 성남시장이 부탁하거나 그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98세이신데 그 당시에 80 몇 세였는데 동생이 모시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 찾아뵙기가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도 강의를 하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해서 예. 그 강연장에 그 한 700~800명 굉장히 큰 그 강당이에요. 그 위쪽에 그 앞쪽에 앉아 계셔서 그 강의하기 전에 예. 내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강의하고 싶어서 여기 네. 왔다. 저기 지금 82세이신데 우리 어머니 저기 있다고 그랬더니 참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서 저 내 옆에 앉아 있다가 네. 강의 끝까지 듣고 그리고 이제 차담을 나눴는데 이분이 내 책을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예. 참 독서광이다 하는 네. 내 책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몇 권 정도 됩니까? 한 40~50권 이 정도? 40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야. 내 책에서 읽은 대목
대목들의 그 인상적인 걸 얘기하면서 예. 그다음에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겸손해서 뭐 예. 도와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참 거기에서 많은 그 감명과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것을 많은 그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경기지사가 되셨잖아요. 경기 문화재단이 있죠. 그 경기 문화재단에 여러 그 단체가 있는데 제가 뭐 박물관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이해주 씨 춤 공연하고 네. 하는 그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만나 뵙고 그리고 그때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나를 그 독자로서 저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배로 보면 네. 오히려 위원장님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인 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네, 느끼셨다. 예.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가 해오는 과정을 쭉 보면은 네. 특히 마지막에 몇 년 동안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그걸 끝내 참는 거 보고 네. 야 저거는 그 공자님 말씀에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예. 그 든든한 거 이게 부동심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내 이런 수모를 당하냐 하고서는 집어치기를 몇십 번을 했을 텐데 네. 그거를 그냥 끝까지 참으면서 오늘날까지 오신 거 예. 보면은 그거는 참 존경스럽죠. 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독서광이었다는 말씀은 아마 방송에서 유홍준 위원장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그럴까요?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역대 예. 대통령 중에서 예. 김대중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독서광이었습니다. 네. 그때 93년인가 대통령 후보 그 임성훈입니다에 나와가지고 네. 그 느닷없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요즘에 무슨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랬더니 그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예. 그 감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은 또 한 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네. 하셨다. 예. 그제 얘기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한 거가 제 책을 읽고서 네. 저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리고 일을 하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네.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불행을 다 독서로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남에게 뒤질까봐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질까봐 그 모든 거를 다 독서로 해결을 한 거예요. 하여튼 그건 제 책으로 내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그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유발 하라리하고 대담할 적에도 보면은 그건 독서를 그만큼 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독서뿐만이 아니라 그 네, 전문적인 그렇죠. 내용을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렇죠. 걸 보면 네.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책을 읽고 그만둔 게 아니라 예. 그 책 속에서 얻은 엑기스를 자기화시키는 거 예. 그리고 그것을 나는 문화유산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그걸 인생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은 그거는 진실성이죠.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야 끊임없이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서울대 출신 민주화 인사, 네. 민주화 운동의 주역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사회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대로 바꿔놨던 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후하지 않았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런 아웃사이더가 무슨 정치판에 들어온 거야라고 하면서 상당히 배척하는 이런 인식과 문화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장님은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나도 서울대 출신으로 학생운동 출신인데 예.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주변에 그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낮춘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겠죠. 네. 그리고 세상 사회는 어디에나 그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는 또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본인이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잠재해 있는 건데 제가 본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받지 못했던 혜택을 자기가 독서라든지 또는 대인관계로 해서 해결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에서 김어준하고 일생 얘기한 것도 네. 봤고 내가 이재명 후보가 참 훌륭하다라고 딱 생각했던 거가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되나? 3프로 TV에 나와서 증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3%가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것은 경륜의 지식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준비된 대통령이다. 오히려 준비된 대통령 단어는 김대중 시대에 저희들이 들었던 얘기를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경영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한다는 확신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실사구시적이고 실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경제 5단체장 상공회의소 의장 전경련 회장 5분하고 그 토론회 한 거 보면은 다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반도체에서 전자, 조선,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일으켰지만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당신이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다. 그 엄청난 규모의 산업을 우리가 어떻든지 극복해가는 것도 그거가 첫 번째 우리에게 준 큰 과제고 두 번째는 문화산업이다. 문화 강국으로 가서 우리 문화가 그것이 산업화로 이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문화가 선도하는 그러한 세계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서도 또 놓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 산업을 강조하다 보면 산업이 강조하다 보면은 본질인 문화가 희생되거나 희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딱 끊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 사고가 굉장히 튼튼하면서 유연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균형 감각이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문화를 전통 그리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종의 공부해야 되는 것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을 때 유홍준 위원장님께서 대중화를 이렇게 정말로 문화유산 탑승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이제 성과를 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화를 산업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맡고 계신 데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기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당신이 진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싶은 거는 문화강국이었답니다. 뭐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뭐 한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강국으로 가는 건데 주변에 있는 그 캠프 참모들이 그건 선거 공약 1번으로 내세운 건 너무 한가하니까 그거는 속마음으로 갖고 그걸로 추진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앞으로 안 냈지만
지난번 제주 유세 때도 그렇고 곳곳에서 그 유세하면은 문화강국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백범김구 선생 얘기에서부터 그 지금 문화강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문화강국이 돼 있어요. 한류가 지금 퍼져나가 있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가 있죠. 근데 이 우리가 발전돼 있는 거는 이 부각돼 있는 것만 보지 그 밑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나 모순 같은 거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찾아가지고 조절하는데 오늘 그 어저께네요. 어저께 그 문화강국을 위한 여러 세미나 하는 중에 어저께 한 거는 이 인문학과 책문화입니다. 네. 이건 문화강국의 인프라가 여기에 있는데 네. 이때 토론에 나온 사람들이 인문학자하고 그 출판인 도서관 사람들 얘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건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서 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예술인들하고 만났을 적에는 문화를 산업으로 끌고 가게 됐을 때에 사실상 이 K 드라마 또 K 애니메이션에서부터 K 영화까지 이걸 보면은 세계를 뭐 완전히 제압한 작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은 가난을 무릅쓰고 오직 그것이 좋아서 연극과 영화에 매달렸던 대학로에 소극장 운동하는 사람과 독립영화제 예술영화를 그냥 출연을 하면서까지 해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배우도 거기서 나오고 네. 대본 쓰는 시나리오 작가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K컬처가 나갈 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가는데요. 그런 인프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난 그 얘기를 듣고 그 저분이 참 디테일한 거를 안다 싶었던 거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하면서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딱풀 500원짜리 하나도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해 주는 거는 그건 지독한 간섭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3% 내지 5% 엉터리 뭐 부실한 게 있을까 봐 그런 걸로 규제를 하는데 그 3%와 5%의 엉터리 때문에 95%, 97%가 생고생을 하는 게 이거는 모순 아니냐. 나는 거기서 그거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예요. 네. 이번에. 경제 5단체장 회의에서요. 저는 거기서 나가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3 내지 5%의 엉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거는 다른 식으로 감내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학문과 예술을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예산 늘려서 얼마 더 주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K문화강국위원회에서 그런 점에 대범하게 그 제도 개혁할 수 있는 거를 안을 만들어서 새 정부 들었으면은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리고 최소한의 네. 것만 지키면 충분히 그렇죠. 그걸 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 문화적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거죠. 예. 근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저는 거기서 생각이 하나 더 나가는 게 네. 뭐 연구 지원이나 뭐 창작 지원할 적에는 결과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설령 결과가 부실하더라도 R&D라고 하는 것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예. 그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시도하는 게 리서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도 마찬가지고 리서치를 하다가 말아요. 예. 이 보고서를 내면 일정한 성과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실패를 하더라도 더 했다가 실패 나면은 지원금 받은 거에 보고서를 못 내니까 하다가 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진 사회로 가면은 민도가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선진국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전부 정성 평가를 안 하고 정량 평가를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좀 선진국 사례도 보고 그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네. K컬처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한류가 정말로 영화, 음악 그리고 뭐 드라마 뭐 전문화가 돼 있는데 네, 여기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잘 그 체감을 못 하는데 예. 저 BBC 그 방송에서 실크로드 탐사 십몇 부작을 했어요. 그 007 그 본드 걸로 나오는 조앤나 럼니라는 할머니가 그 나와서 이제 쭉 그 실크로드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베니스에서 우리는 경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안에서 도낭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이란, 터키, 베니스로 갔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베니스에서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가는 곳마다 실크로드 교류의 흔적들로 그 지방에 뭐 결혼식 있으면 가서 구경하고 춤을 추면 자기가 춤도 추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밥도 먹고 해가지고 투르키스탄이라고 타클라마칸 사막 그 직전에 있는 스탄 있는 거에 하나에 오지에 왔는데 중국 정부가 그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끝맺음을 한 곳이 실크로드의 가장 험한 천산산맥 그 타클라마칸 사막 입구에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예. 그 조그만 도시에 갔더니 그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앤나 럼니 그 이 여배우가 자기도 들어가 갖고 스카프 날리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 추고 나서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민족 음악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춘 춤이 뭐니? 물어봤더니 K-팝이에요. 네. 이게 한류가 뉴욕이나 파리, 런던에 간 정도가 아니고 뭐 아프리카, 남미 같은 남극, 북극 다음에 제3극인 이 타클라마칸 사막 입구까지 간 게 우리 한류입니다. 네. 이 영화는 관객 수로 또 음악은 빌보드 차트로 해서 나타나지만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거기까지 갔고 이 K컬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의미는 한국의 제품에 대한 문화적 신뢰도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자동차고 화장품이고 반도체 전자상품이 잘 팔린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갖고 있는 신뢰를 광고 회사에서 안 해도 K컬처가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가 산업 홍보, 국가 홍보의 차원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은 좋은 제품, 네. 뭐 삼성전자, 네. 현대자동차와 같은 네. 제품을 네. 통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까? 네. 아니면 문화가 먼저 나가서 아니죠. 그 제품이 좋죠. 예. 근데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거가 이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나왔다 하는 신뢰죠. 예. 예를 들어서 저 청바지 있잖아요. 네. 청바지가 대개 이태리에서 디자인해도 이 제품 만든 것은
그 제3세계의 비난한 나라에서 만든. 네. 근데 청바지를 샀는데 딱 섰는데 거기에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싫은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라고 메이드 인 도라고 써 있을 적에 그때 갸우뚱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예, 써 있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거죠. 대한민국 이런 문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호응을 받는 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문화가 내가 예.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네. 제가 뭐 케이팝을 즐기길 했어요. 뭐 그걸 받고 내가 저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했겠어요. 근데 그 유튜브 그래도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5, 6년 됐네요. BBC 음악 그 라디오에서 어느 음악 평론가에게 K-팝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음악 평론가가 대답을 하는데 K-팝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리듬앤브루스도 아니고 힙합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일렉트릭 뮤직도 아니고 그 모든 여러 음악에서 좋은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춤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복합적인 건데 융합인데 장르의 융합인데 이것은 마치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아가지고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야채에 밥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런 케이팝 문화가 복합적인 문화 융합적인 거 역대로 나와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거를 처음 만든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랍니다. 네. 근데 그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만 머물렀는데 이것이 2002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떼창 같은 그런 문화하고 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 K-팝으로서 이름으로서 만들어내니까 누구든지 다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아프리카적인 저 리듬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서정적이고 슬픈 것도 끼어들고 때로는 한국적인 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대단히 건전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게 없고 마약이나 이런 퇴폐적인 게 아니고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극복할 거야 뭐 또 어떤 때는 애교 있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이 받아들이니까 부모들도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정서가 맑아진다는 거죠. 그 점은 비틀즈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 음악 평론가에게 그럼 K-팝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런 물어보니까 그건 그들이 하기 나름이죠. 네. 더 발전하면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네. 거기에서 멈추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은 매너리즘의 침체에 있다가 또 한 시대에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못 봤다. 그건 역시 미래가 어떨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재명 정부가 문화 강국으로 이제 가려면 지금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확대 신장해야 합니까? 그건 걔네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자들을 도와줘야죠.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국가는 새로운 인재가 싹 틀 수 있는 그 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가 할 일은 깔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껏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으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세요라고 하는 것만 던져주더라도 네, 그거죠. 아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전자제품은 그거는 그 회사들이 잘 만들어야 되고 국가에서는 관세라든지 통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K컬처의 문화가 상당히 산업화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더 산업화해 가지고 우리 문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 그쪽에 경영하는 그 선수들하고 얘기해 보면 만약에 국가가 이런 것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는 이야기 또 지금 현재 이런 제약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술과 제도 개선은 아마 이재명이라는 그 인간상이나 네. 정치가상에서는 반드시 실현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네. 지난 이제 역사 한 2000년 정도 우리 네. 이제 뭐 고대사 네, 그리고 그렇죠. 중세사, 현대사 이렇게 다 보더라도 네. 정말로 대한민국이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될 만한 이런 깃털 네. 또는 네. 구체적인 결과 이런 걸 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까? 우리 삼국 시대로 들어가서 2000년 역사 속에 문화의 전성기를 누린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네. 통일신라 시대 8세기 3, 4분기의 경덕왕 때 그때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꼽혔어요. 석굴암, 불국사, 에밀레종 다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밀레종을 잘 만들었다는 거는 에밀레종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 에밀레종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능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체로 빠졌다가 고려 인종의종 때 오면은 고려청자, 상감청자를 만드는 걸로 또 김부식 같은 학자가 등장하고 하는 걸로 상징되는 그때의 12세기에 또 한 번 꽃을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한 겪고 매너리즘으로 빠졌다가 세종대왕 때 꽃이 한 번 피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고 좀 잘해보려고 했을 때 임진왜란을 겪어요. 네. 그리고 병자호란 겪고 그리고 100년 후 돼서 영조 정조 시대 때 꽃이 폈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그런 분들로 상징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말기로 들어갔다가 개화기 지나가지고 일제 강점기 지나서 그리고 5.16 이후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 역사에서 다시 맞는 문화적 전성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는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앞시대 전성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우리의 부력은 먹고 살면 되고 강력은 남을 침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어하면 되는 거고 무한히 갖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게 8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46년도에 식민지에서 각 벗어난 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부강한 나라는 못 될지언정 문화는 지키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초과 달성했어요. 이미 우리는 부강한 나라잖아요. 부력으로 쳐도 또 군사력으로 쳐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키냐 하는 거는 우리 노력 여하에, 우리 능력 여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화는 전성기가 있으면은 매너리즘으로 빠지면 쇠퇴기로 가잖아요. 네. 그게 꼬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전성기 때 더 매진을 해서 한 차원씩 올려야 돼요. 미술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르네상스의 산마루는 담배 한 대를 피기에도 날카로운 봉우리였다고. 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가 탁 전성기를 누렸을 때 바로 그들이 말년에는 이미 르네상스 문화는 쇠퇴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의 전성이 BBC 라디오의 음악평론가 말대로 그들이 하기 나름인 거죠. 그들이 얼마만큼 더 하느냐에 따라서 K컬처는 더 상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순식간에 다른 문화가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그래도 살아 있어서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3년을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뒤로 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키워왔던 문화의 능력이 진짜 세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제가 그 문화강국위원회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연구하고 안을 만드는 거 하나는 우리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친한파는 아니어도 지한파들이 많아야 돼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문화 미술사를 연구하는 영국인 학자, 미국인 학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거에서 가장 좋은 직무를 보이는 게 한글 연구, 한국어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로스킨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외국인 학자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서 언어학에서 이거를 연구해서 한글의 과학성을 이야기해주고 미네소타 주에다가 한국어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오는 사람은 한국말 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 그 서머스쿨 같은 그런 제도가 한국이 지원한 거가 아니고 그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지금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희망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외국의 한글 학교가 감당을 못할 정도고 200 몇십만 명이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급하는 건 보급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그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펀드를 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문화 강국의 선진국다운 그 베푸는 입장 속에서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하는 거에 익숙한데 이게 아니라 이제 베푸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이 문화 강국의 사명입니다. 위원장이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이 좋은 문화를 네.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해서 네. 그들의 문화도 융성시키고 그렇죠. 네. 대한민국 문화도 함께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되는 네. 정말로 기대도 크고 오늘 뿌듯하게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자, 8세기, 12세기, 그리고 15세기, 18세기, 그리고 21세기, 지난 2000년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정말로 문화 융성을 시키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꽃피우고 있는 이 시점. 네. 근데 문화 강국에 절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그건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게 간절한 겁니다. 훨씬 더 우리는 그래요. 내용도 깊고 넓게 갈 수 그렇죠. 있는 그 기반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필 수 있는 창의력을 필 수 있는 바탕은 그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게 국민 주권의 시대에는 더욱더 이제 꽃피울 그렇죠.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된다. 다시는 그것을 억압하는 일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겠죠. 영원히 없겠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그게 가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보여준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 그거에서
어긋났을 적에 국민은 또 어떤 혁명으로 또 요구할런지 모릅니다. 촛불혁명은 당신은 안 되라고 했다면 네. 빛의 혁명은 네. 우리가 만들게라는 네. 그럼요. 질적 네. 전환이 네. 이렇게 네. 이루어진다는 네. 느낌까지 네. 들어서 네. 정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네. 위원장님 네.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김구 선생이 네. 바랐던 문화 강국이 더 되도록 꼭 빛나게 더 지속하고 예.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예.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용준 위원장님 이렇게 만나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야 우리가 역사적 대전환기에 정말로 내가 쓰고 있는 이 볼펜 한 자루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구군백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데 오늘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자부심 가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가 문화로 꼽힐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용준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이렇게 오늘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열하게 현장에서 대선 투표일까지 열심히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잡고 가야 되는 이런 일대로 하되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정책, 비전, 방향, 목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 문화 분야에 대해서 유홍준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